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분석원의 대표 노신규입니다. 오늘은 태성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의 캐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캐즘의 여러 가지 사례와 2차 전지 캐즘이 과연 언제 정도면 끝날 것인가, 그리고 2차 전지 캐즘의 이 시기에 태성의 복합동박이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즘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나 첨단의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초기 얼리 어답터에 의해서 시장이 급속도로 형성이 되다가 본격적인 주류 시장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그 과정 사이에 침체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요. 그 침체기를 우리는 캐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침체 기간, 캐즘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산업 기업체에게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첨단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캐즘의 기간, 물론 저것은 첨단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적 과정에서도 어떤 산업의 기업체의 캐즘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즘을 이해하고 캐즘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즘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첨단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돼서 초기 수요자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이 되다가 일정 기간 동안 수요가 급감하고 침체기를 걷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이제 캐즘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 캐즘 기간을 버티지 못해서 기업이 도태하거나 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구간을 우리는 죽음의 계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잘 버티고 성장 과도를 달리는 사례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나 컬러 TV 같은 것이 이제 죽음의 계곡을 잘 버텨서 캐즘을 극복하고 폭풍 성장 가도를 달리는 이런 사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첨단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돼서 초기 수요자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다가 그것이 침체기로 가서 완연히 시장에서 도태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MP3 또는 예전에 그 렌즈 찰부탁하는 고급 그 카메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더 막강한 혁신 제품이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도태한 그런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산업의 트렌드와 정책적 방향을 이해해야만 캐즘의 극복 과정과 언제 캐즘이 종료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의 캐즘의 사례를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면서 캐즘의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컬러 TV가 이렇게 보편화된 것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80년도에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컬러 TV 보급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흑백 TV에 비해서 컬러 TV 값이 대단히 비싸고 이렇게 또 기반 시설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컬러 TV 방송을 송출하려면 TV, 브라운관 디스플레이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송출 과정에서도 컬러 TV가 기반 시설과 기술이 갖춰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소비자가 만족할 수준까지 가격이 또 하향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컬러 TV가 보편화된 것은 사실상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컬러 TV가 이제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컬러 TV가 보편화된 것도 캐즘 구간이 최소 5, 6년 이상 정도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지금 다 잘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2007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세상에. 자,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초기에 확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드디어 비로소 2013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돼서야 국민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50%,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96%가 우리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이처럼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서 일정 기간 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본격 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은 캐즘을 극복한 이후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 정책적 과정에서도 역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가 1973년도부터 시작해서 110볼트의 전압을 220볼트로 승합 정책을 폈습니다. 무려 32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국에 또는 모든 산업시설 전반에 승합공사가 돼서 지금은 110볼트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220볼트와 380볼트가 이제 주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220볼트가 안정적으로 전기 송출이 되는 송전이 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도 110볼트를 쓰고 있고요. 일본도 110볼트를 쓰고 있습니다. 유럽의 몇 개 나라들도 110볼트를 쓰고 있죠. 220볼트를 하게 되면 엄청난 국가적인 이점이 있죠. 만약에 110볼트를 송전을 한다고 한다면 발전소에서 출발했던 그 전기량이 막상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에 거의 50% 이상은 손실이 돼버리죠. 그러나 225로 하게 되면 손실률이 상당폭 줄어들어서 국가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는 산업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어서 승합공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는 승합을 하기는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가정의 모든 가전제품까지도 다 바꾸고 예전에 110볼트하고 220볼트를 혼용해서 썼던 시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도란스라는 조그마한 기계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트랜스인데요. 트랜스를 우리가 이제 도란스 얘기하는데 한때 우리나라는 약 10여 년, 20년 이상을 가정에서도 이렇게 110볼트와 220볼트를 혼용해서 썼던 적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즉, 캐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혁신적인 제품도 있지만 정부 정책 과정에서도 일시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를 우리가 캐즘을 보게 되면 2차 전지는 이 두 가지가 섞어져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이것도 있고 정책적 과정도 섞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전지의 배터리를 비롯한 혁신 제품과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캐즘은 정책과 혁신 제품의 결합의 캐즘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캐즘에 대한 기술적 우위와 정책적 추진, 정책 과정의 의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캐즘의 지금 가장 장애 요인을 살펴보면 지금 2차 전지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가격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폭 비싸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금을 줘서 어느 정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자동차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지간한 기계식 주차장에는 2차 전지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거나 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너무 무겁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타이어로는 전기자동차에 부착을 못해서 전기자동차용 타이어를 개발해야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겁다 보니까 소음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요. 달릴 때. 또 중요한 것은 기반 시설이 또 갖춰져야 된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은 충전소를 비롯한 기반 시설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 충전소의 충전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충전 개수도 중요하지만 충전의 시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책적 리스크가 2차 전지 시장에 지금 엄습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표방하던 2차 전지 시장의 정책과 트럼프가 표방하고 있는 2차 전지의 정책적인 방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모하면서 달라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의 얘기는 앞단에서 말씀드린 칼라 TV나 스마트폰이나 승합공사나 이런 것들과 매반 비슷비슷한데요. 2차 전지에서의 캐즘의 한 가지 아주 결정적 장애 요인이 하나가 바로 저 안전입니다. 화재로부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막상 데이터로 보게 되면 내연기관의 화재나 2차 전지 전기자동차의 화재의 빈도수를 보면 사실상 전기자동차가 그다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2차 전지 자동차의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처럼 다가오는 화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은 전혀 다른 측면의 얘기입니다. 1번 가격이나 무게나 충전소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캐즘 극복의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캐즘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태성의 복합동박이 캐즘 극복의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태성의 복합동박은 원가 절감을 가져오고 동을 50% 이상을 절감을 하니까 원가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열폭주를 예방해서 전기차의 화재로부터 다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 극복 과정에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는 기업체의 의지와 또는 소비자의 안전이라고 하는 그 니즈가 서로 교집합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성의 복합동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성의 복합동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박을 먼저 이해해야 될 거예요. 전기자동차는 음극재의 도전제로 집전체로 이제 동박을 쓰는데요. 동박은 원료를 제가 지난번 방송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료에서 용해를 해서 제바퀴를 통해서 동박을 이제 축출해서 놀로 선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박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렇게 이제 동박이 돼 있는데 이 자체가 구리값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쉽게 저 동박이 찢어지는 현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전에도 취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성의 2차 전지 복합동박이 게임 체인저로 이제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데요. 복합동박은 이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빨리 말씀을 드리면 비닐이라고 하는 PP 기재를 중심으로 양면에 동을 도금하는 건데 이 두께가 대단히 얇게 약 1마이크로미터의 얇게 도금을 하는 그래서 롤투롤 동도금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태성의 복합동박 도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박과 복합동박의 차이는 안층에 기재가 비닐, PP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동박의 소요가 대단히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닐 양면에 초대 시드 레이어라고 해서 50나노의 얇은 층을 먼저 발라서 도전제인 이 PP 필름을 부도체인 것을 도체로 바꾸어 주고요. 그 다음에 동을 1마이크로씩 도금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구리의 소모량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고요. 안에 비닐, PP가 있다 보니까 인장력, 늘어나는 성질도 있고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구리가 당연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고인장력, 또 고강도, 그리고 발열로부터 에너지 밀도가 향상돼서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서 드론이나 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의 연장 또는 무인 항공 등에도 많이 이 복합동박이 지금 쓰이고 있다.
그리고 수명도 대단히 길고요. 수율도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절상증권사라고 아주 큰 증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절상증권사에서 이 복합동박이 향후에 어떤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중국 시장에서 2차 전지의 집전체 복합동박이 2023년도에는 약 8% 시장을 했던 것이 성장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2024년도에는 약 8%, 2024년이군요. 2024년이 한 20%, 2025년이 한 120% 이상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 중국에서의 복합동박이 아주 가파르게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동박을 비롯한 2차 전지의 산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복합동박이 캐즘 시기를 맞이해서 대단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중국에서의 이 2차 전지의 이 성장 속도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은 3원계 배터리보다도 이 LF 배터리의 개발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LF 시장에서의 절대적 강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LFP가 사실은 3원계 배터리인 NCM보다 동박이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LFP를 위주로 지금 더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LFP에 들어가는 동을 복합동박으로 대체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LFP에 들어가는 동을 약 40%를 복합동박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2028년도에는 60%, 약 2030년도에는 80%를 동박을 복합동박으로 대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합동박의 앞으로의 가파른 성장세는 가히 놀라울 상황입니다. 제가 이 LFP의 2030 선언을 정부 정책이냐 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부 정책이 아니라 산업 업계의 지금 정책 선언이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국이 이 LFP에 대한 애착과 어떤 정책은 지금 확고하고 그 과정이 지금 시작이 이미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히 말씀드린 것처럼 절상증권에서 이 복합동박이 앞으로 산업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전지의 캐즘 시기에 도래해서 원가를 절감하거나 안전성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태성의 이 복합동박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태성이 드디어 2월 21일 날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공장 기공식을 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중국의 복합동박 소재 회사가 참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I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라스기판 회사도 올 것이고 특이한 점은 중국이 아마 복합동박이 말고 알박 회사도 아마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국내 주요 그룹의 인사도 참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가 제시한 이제 캐파를 중심으로 2026년도에 태성의 매출액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천안에 지금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공장에서의 복합동박은 연산 월 20대, 연 240대를 만들고 단가는 400만 불이에요. 400만 불을 지금은 오늘자 보니까 우리나라 달러 저희 값이 1,450 이렇게 되는데요. 애초에 저희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고객사하고 우리가 협의할 때, 태성이 협의할 때 1,350원을 기점으로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1,350원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연산 240대를 해서 매출은 1조 2,900억, 그리고 글라스 에칭기는 연산 135대 정도를 만들어낼 거예요. 저것은 단가는 약 한 32억. 이렇게 봤을 때 4,320억, 이 둘을 합치면 1조 7,220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 수치보다 더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저 수치보다 못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또는 태성의 마케팅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내년도 2026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을 제가 그냥 저희가 자료를 많이 조사를 했고요. 회사에서도 얘기한 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OPM이 저보다는 훨씬 높을 텐데 제가 25%로 잡고요. 약 4,300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것은 회사가 제시한 것이 순탄하게 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24년도 태성은 6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60억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약 3,500억 매출에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월 달에 공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20년도 1조 7천억이라고 하는 저 매출이 정말로 가시권에 올 때 태성의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밸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태성의 밸류를 계산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발표를 드릴까 하다가, 그러니까 태성의 적정 주가를 얼마로 봐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매출이 나오고 난 이후에 태성의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출 발표가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태성의 2026년도의 주가, 적정 주가는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텔레그램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부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텔레그램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증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의 캐즘의 사례와 이 캐즘이 길어지는 과정 속에서 태성의 복합동박이 두각을 나타내는 과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